아픈 사람이 병원을 기다리다 비행기에 오르는 선택을 한다면 어떤 상황일까요? 18살 캐나다 청년 라일리는 수개월 동안 반복되는 어지럼과 시야 이상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의료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에서 돌아온 답은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급하지 않다. 검사는 8주 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다리는 대신 침묵을 선택합니다.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고 약통 3개를 가방에 숨긴 채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도착 3일째, 도시 한복판에서 그는 쓰러집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그 순간부터 이 도시는 전혀 다른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같은 증상, 같은 위기. 한 사람의 운명은 어디에서 갈라졌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일리 웨스트입니다. 제 이야기는 5개월 전 아주 평범해야 할 오후에 시작됐습니다. 수업 중이었어요. 창밖에 단풍나무를 보던 순간 세상이 갑자기 둘로 갈라졌습니다.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여전히 2개였고 칠판의 글씨는 물결치듯 흔들렸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는 멀어졌다가 다시 귀 바로 옆에서 울리는 것처럼 들렸죠. 숨을 쉬려고 했는데 그게 30초인지 3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세상은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2주일 뒤 계단을 내려가다 발이 멈췄습니다. 분명 5칸이었는데 6번째 계단이 보였거든요. 존재하지 않는 계단. 난간을 붙잡지 않았으면 그대로 굴러떨어졌을 겁니다. 심장이 귀 옆에서 뛰었고 손바닥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요즘 가끔 세상이 어긋나요. 어머니는 바로 병원 예약을 잡아주셨습니다. 이틀 뒤 가정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는 제 눈동자에 불빛을 비추고 고개를 돌리게 했습니다. 잠깐의 침묵 뒤 그는 말했죠. 특별한 이상은 없어 보이네요. 차트에 펜을 긋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일 가능성이 큽니다. 10대들은 흔해요. 일주일 정도 지켜보고 계속되면 다시 오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틀린 판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4주가 지나도 5주가 지나도 어지럼과 시야 왜곡은 불시에 찾아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한 번, 어떤 날은 이틀에 한 번. 규칙은 없었고 예고도 없었습니다.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다른 의사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코를 집게하고 눈을 감고 걷게 했죠. 균형 감각은 정상입니다. 그는 의자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간헐적인 증상은 판단이 어렵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하긴 한데 지금 대기자가 많아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숫자를 말했습니다. 8주 정도 걸립니다. 8주. 그 숫자가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급한 건 아니라는 뜻인가요? 제가 물었을 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명에 지장을 주는 증상은 아니에요. 간헐적이니까요. 그는 진료 기록지에 서명하며 덧붙였습니다. 다만 심해지면 응급실로 가세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으려 애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저는 창밖만 봤습니다. 8주가 얼마나 긴 시간인지 그동안 몸 안에서 무엇이 변할 수 있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증상을 기록했습니다. 수첩에 날짜와 시간을 적었습니다. 30초, 45초, 1분 20초. 숫자는 점점 길어졌고 빈도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2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3개월째엔 계단이 무서워졌고 4개월째엔 혼자 외출하지 않았습니다. 쓰러졌을 때 아무도 없을까 봐서요. 그리고 5개월째.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밀 검사 일정이 잡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9시입니다.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습니다. 5개월, 150일, 3600시간. 그 시간 동안 저는 계속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동안 제 몸, 어딘가에서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급하지 않다는 말. 그 말이 제일 위험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위험한 한 가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의사에게도, 가족에게도, 특히 아버지에게는 더더욱. 아버지는 늘 말했거든요. 의사가 괜찮다잖아. 이미 병원에서 급하지 않다는 말을 들은 뒤였으니까요. 다시 꺼내는 순간 이건 병이 아니라 유난이 될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했습니다. 말 대신 버티는 쪽을.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 이 비행기 표였습니다. 검사 예약일까지 6일이 남았을 때 저는 서울행 티켓을 예매했어요. 어머니는 기뻐하셨습니다. 네가 여행 가고 싶다고 한 게 얼마만이니?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검사 전에 기분 전환하는 것도 좋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기분 전환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여행이었습니다. 제가 아직 걸을 수 있을 때, 아직 세상을 볼 수 있을 때, 한 번쯤 멀리 가보고 싶었던 겁니다. 짐을 쌌습니다. 옷서너 벌, 세면도구, 충전기. 그리고 가방 맨 아래 천 주머니에 약통 3개를 넣었습니다. 어지럼 완화제, 진통제, 그리고 응급용 항구토제. 3개월 동안 제 몸을 지탱해준 것들이었죠. 약통을 넣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가족에게 이 약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얼마나 조심했는지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식탁 서랍 뒤편에 숨겨두고 밤에만 꺼내 먹었어요. 아침 식사 때 약을 먹으면 어머니가 물어볼 테니까요. 왜 약을 먹니? 그 질문에 대답하는 순간 저는 또다시 가족의 불안을 키우는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서울은 안전한 도시야. 지하철도 깨끗하고 사람들도 친절하지.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아요. 혹시 몸이 안 좋으면 언제든 연락해. 바로 돌아와도 괜찮아. 순간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그 말을 하는 동안 가방 속 약통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그랑. 작은 소리였지만 제겐 너무 크게 들렸어요. 공항 게이트 앞에서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사진 많이 찍고. 네, 엄마. 아프지 말고.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아팠으니까요. 5개월 동안 계속 아파왔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이 여행은 취소될 겁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다시 병원으로 갈 테고 의사는 똑같이 말할 겁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예약일에 오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게이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행기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이륙 준비 안내방송이 흘러나왔고 엔진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창밖으로 활주로가 빠르게 지나갔고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제 심장도 함께 떴습니다. 하늘 위에서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약통이 보였습니다. 3개. 투명한 통 안에 하얀 알약들. 버티게 해준 동시에 내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증명하는 것들. 약통 하나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이걸로 버틸 수 있을까? 서울까지 11시간. 도착하면 사흘 동안 돌아다닐 겁니다. 그동안 증상이 오면 약을 먹고 참으면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가족은 행복할 겁니다. 저도 마지막 여행을 마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검사를 받으면 그때는 모든 걸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약통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새하얀 구름 위로 햇빛이 부서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왠지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는 순간 난 가족의 불안을 키우는 사람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말 대신 침묵을, 희망 대신 약통 3개를.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각 오후 4시였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았어요. 가방을 끌고 공항철도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는 순간 열차가 출발했어요.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시야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아니, 지금은. 손으로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1번, 2번. 하지만 세상은 계속 기울었습니다. 좌석에 손잡이가 2개로 보였고 창밖 풍경이 물결치듯 일렁였어요. 1분, 2분, 3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때문이야. 피곤해서 그래.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겨우 일어났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와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약통을 꺼내 알약 하나를 삼켰어요. 물 없이. 쓴맛이 혀에 퍼졌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호텔까지 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계속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갔어요. 침대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6시. 약을 먹은 지 4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증상이 다시 왔습니다. 천장이 기울었어요. 침대가 좌우로 흔들렸고 구역질이 밀려왔습니다. 약을 먹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약통을 다시 꺼냈어요. 하나를 더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삼키지 못했어요. 이미 먹었는데 이미 한계량을 넘었는데 그런데도 몸은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명동으로 갔습니다.
하루만 버티면 돼. 사람들이 많았어요. 간판, 음악, 음식 냄새.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약을 2알 먹고 나왔습니다. 권장량보다 많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20분쯤 걸었을 때 어지럼이 왔습니다. 건물 벽에 기댔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운 타일에 닿았고 숨이 가빠졌어요. 사람들이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빠르게. 너무 빠르게. 이번엔 5분이 지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이 듣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약통을 봤어요.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3일치가 이틀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서울 정말 좋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증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씻을 때, 옷을 갈아입을 때 모든 순간마다 세상이 흔들렸어요. 약을 먹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저 조금 덜 심할 뿐이었죠. 버티면 돼. 하루만 더. 하지만 제 몸은 더 이상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3일째 아침 저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고 시야는 계속 2개로 갈라졌어요. 일어나려고 했지만 중심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약통을 봤습니다.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아닌데 생각했습니다. 이건 여행지가 낯설어서가 아니었어요. 서울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문제는 저였습니다. 제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면 이 여행은 실패가 됩니다. 가족을 속인 선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남산타워에 가기로 했으니까요. 마지막 날이니까요. 씻고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어요. 약통 마지막 하나를 꺼내 삼켰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도시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버티는 전략은 이미 깨졌습니다. 약은 더 이상 효과가 없었고 제 몸은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도시가 아니라 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면할 시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제 손은 이미 말을 듣지 않고 있었고 시야는 2개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버티는 전략은 끝났고 약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직 쓰러지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남산타워로 가는 케이블카 정류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앞사람의 등, 옆사람의 어깨, 뒤에서 들리는 대화 소리. 모든 게 너무 가까웠습니다. 케이블카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고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빌딩들, 도로들, 작아지는 사람들. 그때였습니다. 시야가 갈라졌습니다. 케이블카가 2개로 보였어요. 아니, 3개. 창밖 풍경이 일그러졌고 바닥이 기울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으로 난간을 잡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하지만 폐에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어요. 케이블카가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갔어요. 저도 따라 나왔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벤치를 찾아 앉았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았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5분인지 10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시야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약통을 꺼냈어요. 마지막 하나를 아침에 먹었으니까 이제 남은 건 없었습니다. 빈통만 3개. 손이 떨렸습니다.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중심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한 발 내딛는 순간 세상이 기울었고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웃으며 사진을 찍으며 행복하게. 저는 그 사이에서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전망대로 가는 길. 사람들이 많았어요. 부딪히지 않으려고 조심했지만 몸이 자꾸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벽을 짚고 걸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10m쯤 갔을 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가방 손잡이를 잡고 있었는데 감각이 사라졌어요. 마치 손이 제 것이 아닌 것처럼. 손가락을 움직이려 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쿵. 작은 소리였지만 제겐 크게 들렸어요. 약통이 바닥에 굴러갔습니다. 빈통 3개. 투명한 플라스틱이 바닥을 굴렀고 사람들의 발 사이로 흩어졌어요. 몸을 숙였습니다.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중심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고 바닥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쓰러졌습니다. 무릎부터 바닥에 닿았어요. 손바닥이 차가운 타일에 닿았습니다.
머리가 무거웠어요. 너무 무거워서 더 이상 들 수 없었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누가 쓰러졌어요. 괜찮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목소리들이 겹쳤습니다.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들려요? 고개를 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에 힘이 없었어요. 시야는 이미 반쯤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여행, 마지막 도시, 마지막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프지 말고. 그 말. 대답하지 못했던 그 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사가 괜찮다잖아. 믿었던 그 말. 미안해요.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세상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소리들이 멀어졌고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건 차가운 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쓰러진 건 마지막이었습니다. 위기는 이미 5개월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8주를 기다리는 동안 제 몸 어딘가에서는 카운트다운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멈출 수 없는 카운트다운. 그리고 지금 그 시간이 끝났습니다. 버티는 전략은 실패했습니다. 약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침묵은 저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건 이 차가운 바닥과 흩어진 약통 3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시간이 시작된다는 걸. 처음 들린 건 사이렌 소리였습니다. 멀리서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까워졌고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 상태 확인 중입니다. 의식 없음, 호흡 있음. 누군가 제 목에 손가락을 댔어요. 따뜻했습니다. 맥박을 재는 것 같았죠. 눈동자 반응 느림. 동공 크기 불균형.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눈을 뜨려고 했습니다. 무거웠어요. 눈꺼풀이 돌처럼 무거웠습니다. 간신히 떴을 때 흐릿한 빛이 보였어요. 형광등, 천장, 움직이는 그림자들, 깨어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들려요? 대답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혀가 굳어 있었고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지금 구급차 아니에요. 구급차. 그 단어가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구급차. 병원. 응급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빠르게. 너무 빠르게. 심박수 상승. 110. 진정하세요. 안전해요. 지금 병원 가는 중입니다.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단단했습니다. 여기 봐요. 제 눈 봐요. 네, 좋아요. 이름 말할 수 있어요? 라일리.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작았어요. 갈라져 있었습니다. 좋아요, 라일리. 잘하고 있어요. 몇 살이에요? 18. 캐나다에서 왔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끄덕이려고 했어요. 목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권 확인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찾았어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에게 연락 가능한가요? 네, 지금 연락 중입니다. 구급차가 흔들렸습니다. 커브를 도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빠르지 않았습니다. 급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착까지 6분. 상황실 현재 환자 상태 전송합니다.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18세 여성 외국인 여행객. 의식 회복 중. 동공 반응 비대칭, 어지럼 및 시야 장애 호소. 뇌혈관 응급 의심.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무전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신 완료. 권역 외상센터 신경외과 대기 상태 전원. 도착 즉시 CT 준비. 확인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다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라일리, 들려요? 병원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버텨요. 버티라는 말.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5개월 동안 버텨왔어요. 혼자. 말하지 않고. 약으로만. 하지만 결국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누군가 제 옆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고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어요. 침대가 움직였습니다. 바퀴 소리가 들렸고 복도에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응급외상센터 도착. 환자 인계합니다. 확인. CT실 준비 완료.
새로운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라일리 웨스트 18세, 캐나다 국적. 증상 발현 언제부터? 목격자 진술로는 30분 전 남산타워에서 쓰러짐. 이전 증상은 확인 중. 동공 불균형 확인. 신경학적 검사 시행. 누군가 제 눈에 불빛을 비쳤습니다. 눈부셨어요. 우측 반응 느림. 좌측 정상. 혈압 130, 90. 심박수 105.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CT 먼저 갑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라일리. 침대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천장에 불빛이 지나갔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차가운 방에 들어갔습니다. 숨 참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누워 있으면 됩니다.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윙. 돌아가는 소리. 천천히 규칙적으로. 얼마나 지났을까요? 5분. 10분. 기계가 멈췄습니다. 촬영 완료. 판독 시작합니다. 침대가 다시 나왔습니다. 복도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뇌혈관 기형 확인. 우측 측두엽 동정맥 기형. 출혈 위험 높음. 침묵이 흘렀습니다. 짧은 침묵. 하지만 그 안에서 뭔가가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신경외과 한유진 선생님께 즉시 연락. 수술실 준비 들어갑니다. 보호자 도착 예정 시각은 12시간 후 인천공항 도착 예정. 환자 상태 고려 시 대기 불가. 수술동의 절차 진행합니다. 발소리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복도를 가로지르는 소리. 문 여닫는 소리. 전화기 소리. 그 모든 소리 속에서 저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하얀 천장. 형광등. 그리고 시계. 초침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똑, 똑, 똑. 빠르지 않았어요. 급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진짜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걸.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6분. 응급실 도착부터 CT 촬영까지 16분. 진단 확정까지 22분. 숫자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대기 시간이 아니었어요. 생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바닥을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이동이 멈췄어요. 잠시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어요. 흰 가운을 입고 마스크를 내린 채였습니다. 눈이 보였어요. 차분했습니다. 피곤해 보이지 않았어요. 라일리, 제 이름은 한유진입니다. 신경외과 의사예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았어요.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천천히 들어요. 한유진은 제 옆에 섰습니다. CT 결과 뇌혈관 기형이 확인됐어요. 동정맥 기형이라고 하는데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엉켜있는 상태예요. 우측 측두엽에 있습니다. 숨을 쉬었습니다. 천천히. 이게 5개월 동안 증상을 일으킨 원인이에요. 어지럼, 시야 왜곡, 손 떨림. 전부 여기서 나온 겁니다. 5개월. 그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출혈 위험이 매우 높아요.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터지면 뇌출혈이 됩니다. 한유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잠시.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뇌는 시간을 잃고 있으니까요.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지금 수술 들어갑니다. 9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혈관 기형을 제거하고 출혈 위험을 없앱니다. 보호자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부모님은 지금 비행기 타고 오고 있어요. 하지만 12시간 걸립니다. 기다릴 수 없어요. 한유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라일리, 살고 싶어요? 질문이었습니다. 단순한 질문. 하지만 무거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럼 우리를 믿어요. 지금 시작합니다. 한유진이 일어났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수술팀 준비 완료 확인. 마취과 대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대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기계들이 보였어요. 불빛, 모니터, 사람들. 라일리, 이제 마취 들어갑니다. 천천히 숫자 세어봐요. 10부터 거꾸로. 10, 9, 8. 세상이 흐려졌습니다. 7.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6. 그리고 저는 잠들었습니다.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어둠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둠 너머에서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한유진은 현미경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뇌 표면이 보였어요. 혈관들이 엉켜 있었습니다. 빨강, 파랑. 동맥과 정맥이 구분 없이 뒤섞여 있었죠. 1차 접근 시작합니다. 메스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출혈 없음. 계속합니다. 모니터에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혈압, 심박수, 산소 포화도. 모두 안정적이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주혈관 분리 중. 흡입 준비. 2시간이 지났습니다. 기형 구조 노출 완료. 클립 적용 시작합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구역 제거 완료. 출혈 없음. 4시간이 지났습니다. 5시간이 지났습니다. 6시간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구역 진입합니다. 7시간이 지났습니다. 주요 혈관 보존 확인. 정상 혈류 유지 중. 8시간이 지났습니다. 최종 구역 제거 중. 9시간이 지났습니다. 기형 조직 완전 제거 확인. 봉합 시작합니다. 한유진이 현미경에서 눈을 떼었습니다. 목을 천천히 돌렸어요. 근육이 뭉쳐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회복실 모니터링까지가 수술입니다. 한유진이 대답했습니다. 마스크를 벗었어요.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수술실 밖, 복도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정민이었습니다. 12년차 구급대원. 오늘 출동했던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한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깨끗하게 제거했어요. 다행이네요. 이정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장에서 봤을 때 알았어요. 이거 뇌 쪽이다. 동공 반응 보고 바로 연락 넣었죠. 잘했어요. 6분 안에 도착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한유진이 말했습니다. 6분이 늦었으면 출혈 진행됐을 겁니다. 그럼 수술 난이도가 10배는 올라가죠. 그랬으면 살았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살았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이정민이 창밖을 봤습니다. 도로가 열리더라고요. 경적도 안 울렸는데. 봤어요? 네. 사람들이 알아서 비켜줬어요. 신호도 바뀌고 6분 만에 병원 앞까지 왔습니다. 한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이 도시예요. 환자는 모를 거예요. 의식 없었으니까. 괜찮아요. 살아서 나가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한유진이 복도를 걸었습니다. 회복실로. 그곳에서 저는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흐릿했어요. 천장이 보였습니다. 형광등. 하얀 벽. 라일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술 끝났어요. 성공했습니다. 한유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살았어요. 그 말이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살았다. 9시간. 9시간 동안 누군가 제 머리를 열고 혈관을 만지고 생명을 이어붙였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기억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저를 살렸습니다. 눈을 뜬 건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눈부시지 않았어요. 그저 부드럽게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무겁지 않았습니다. 시야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세상이 하나였습니다. 둘로 갈라지지 않았어요. 천장은 평평했고 벽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머릿속이, 몸속이 5개월 동안 계속 울리던 경보음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손을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손가락 하나씩.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모두 말을 들었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를 몰랐어요. 아프지 않았는데, 무섭지 않았는데, 그런데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깨어났네요. 기분 어때요? 좋아요. 대답했습니다. 아파요? 아니요. 어지러워요? 아니요. 간호사가 차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라일리. 회복이 빨라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보호자 오셨어요. 들어오셔도 될까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12시간 비행기를 타고 온 모습이었죠. 어머니는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한 걸음도 떼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서 저를 바라만 봤어요. 엄마.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무너졌습니다.
침대 옆으로 달려와 제 손을 붙잡았어요. 얼굴을 제 손등에 묻었습니다. 몸이 떨렸어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라일리. 미안해.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몰랐어. 이렇게 심한 줄. 이렇게 위험한 줄. 괜찮아요, 엄마. 제가 말했습니다. 괜찮지 않아. 넌 혼자 버텨왔잖아. 5개월 동안. 우리한테 말도 못하고. 어머니의 눈물이 제 손을 적셨습니다. 말했어야 했는데. 계속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물어봤어야 했어. 엄마.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살았잖아요.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저를 봤어요. 그래. 살았어. 우리 딸 살았어. 그리고 웃었습니다. 울면서 웃었어요.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의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항상 곧게 서 있던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엔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으로 왔어요. 천천히. 라일리.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아빠. 아버지가 제 머리 옆 붕대를 봤습니다. 수술 자국이 있는 곳이었죠. 아프니? 아니요. 이제 안 아파요. 아버지가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쉬었어요. 의사 선생님을 만났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한유진 선생님. 9시간 수술했다고 하더구나. 네. 출혈 직전이었대. 조금만 늦었으면. 말이 끊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떨렸어요. 미안하다, 라일리. 아빠. 내가 틀렸어. 의사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믿었어. 8주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기다려도 된다고 생각했지.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넌 그 시간 동안 죽어가고 있었어. 혼자서. 조용히. 아빠,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세계 최고라던 우리 의료 시스템이 내 딸을 살리지 못했어. 8주를 기다리라고 했고 급하지 않다고 했지. 하지만 여기선 달랐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선 22분 만에 진단 내렸어. 기다리지 않았어. 부모 동의도 없이 수술 들어갔지. 그게 내 목숨을 살렸다. 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복도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유진의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 일입니다. 제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라일리가 살고 싶어 했어요. 그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릎 꿇는 소리. 아버지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세요. 한유진이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고개 숙일 사람은 저희예요. 어머니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어요. 복도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항상 세계를 믿던 아버지. 의료 시스템을 신뢰하던 아버지. 숫자와 통계를 믿던 아버지. 그날 그 아버지가 한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계가 아니라 사람 앞에. 시스템이 아니라 결단 앞에. 통계가 아니라 생명 앞에.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빌딩들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거리엔 사람들이 걷고 있었고 차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겐 두 번째 아침이었습니다. 살아서 맞는 아침. 통증 없는 아침. 미래가 있는 아침. 어머니가 제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천천히 회복하고. 네, 엄마.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도 뭔가 달라졌다는 걸. 더 이상 예전의 라일리가 아니라는 걸. 이제 저는 빚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빚을 언젠가 어떻게든 갚아야 했습니다. 퇴원날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충전기. 올 때와 똑같았어요. 하지만 하나가 없었습니다. 약통. 가방 맨 아래 숨겨뒀던 약통 3개. 이제 필요 없었어요. 병원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통이 쓰레기통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가볍게. 텅. 빈소리였습니다. 3개월 동안 제 생명줄이었던 것들. 이제는 그냥 쓰레기였습니다. 가방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이 보였습니다. 빌딩들, 도로들, 움직이는 사람들. 일주일 전 처음 봤을 때와 똑같은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제겐 달라 보였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누군가 경적 없이 길을 열어줬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누군가 6분 만에 저를 병원까지 데려갔어요. 이 도시 어딘가에서 누군가 기다리지 않고 수술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9시간 동안 제 생명을 다시 이어붙였죠.
문이 열렸습니다. 한유진이 들어왔어요. 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퇴원 준비 다 됐어요? 네. 한유진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지막 검사 결과 확인했어요. 깨끗해요. 혈관 기형 완전히 제거됐고 뇌 기능도 정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3개월마다 검진 받아야 해요. 캐나다 돌아가서도 계속 추적 관찰 필요합니다. 네. 한유진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라일리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이미 들었어요. 한유진이 웃었습니다. 다른 말.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맞지 않았습니다. 5개월 동안 혼자 버텼던 시간, 가족에게 말하지 못했던 순간들, 그리고 남산타워 바닥에 쓰러졌던 그 순간. 모든 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어요. 언젠가 다시 올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병원에? 아니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나라에, 이 도시에. 한유진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관광? 아니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빚을 갚으러요. 빚? 네. 제가 받은 거요. 생명을, 시간을, 미래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5개월 동안 급하지 않다는 말을 믿었어요.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여기선 달랐습니다. 기다리지 않았어요. 한유진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여기선 22분 만에 진단 내렸고 보호자 없이 수술 들어갔어요. 규정보다 생명을 선택했죠. 그게 맞는 일이니까요. 한유진이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였으면 안 그랬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유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선 그랬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거예요. 공부하고, 배우고, 그리고 언젠가 저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한유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의사가 되려고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는 될 거예요. 기다리지 않는 사람. 규정보다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 좋은 목표네요. 한유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날 때는 동료로 만나는 거네요. 네. 저도 일어났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라일리. 세상엔 당신처럼 기다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한유진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었어요. 무겁지 않았습니다. 약통이 없으니까요. 대신 다른 게 들어 있었습니다. 무게는 없지만 무거운 것. 책임. 그리고 약속.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로가 지나갔어요. 빌딩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다시 오고 싶니? 네. 언제? 모르겠어요. 하지만 꼭 올 거예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는 건강하게 오자. 네. 그리고 다른 이유로 올게요. 무슨 이유? 저는 웃었습니다. 좋은 이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출국 심사를 받았어요. 게이트 앞에서 마지막으로 서울을 봤습니다. 일주일.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죽을 뻔했고 살아났습니다. 마지막 여행이 될 뻔했던 길이 두 번째 삶의 시작이 됐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어요. 이륙 준비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올 때와 똑같았어요. 하지만 제 가방은 달랐습니다. 약통 대신 미래가 들어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서울이 작아졌습니다. 빌딩들이 점이 됐고 도로들이 선이 됐어요. 그리고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내려올 거라는 걸. 이번엔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주러 올 거라는 걸. 이번엔 살아남으러 오는 게 아니라 살리러 올 거라는 걸. 그때까지 저는 준비할 겁니다. 기다리지 않는 법을. 규정보다 생명을 선택하는 법을. 그리고 누군가의 골든타임이 되는 법을. 비행기가 수평을 찾았습니다.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제 가방엔 약이 아니라 돌아가야 할 미래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 속에는 언젠가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준 빚. 생명이라는 이름의 빚. 그 빚을 저는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 한 줄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